안녕하세요. 창원시청 여왕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클루즈라는 책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클루즈를 읽게 된 건 유튜버 자청님의 추천 덕분입니다. 이 책 클루즈는 2008년에 출간되고 절판된 상태였다가 2019년 자청님의 추천 이후 중국 거래 가격이 15만원을 호가하고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판사의 재출간 문의가 빗발치자 결국 재출간하게 되고 첫 출판 이후 10년 만에 베스트셀러 역주행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자는 게리 마커스로 뉴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언어학습센터 소장입니다. 심리학, 언어학, 분자 생물학을 통합하여 인간의 마음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세계적 학자입니다. 23살 때 MIT에서 뇌와 인지과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가면 외박퀴, 자전거 타기에 심취해 있는 그를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진화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오류가 없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클루즈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한 소중한 단서와 불완전하지만 고귀한 마음을 최대한 활용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옴기니는 최호영님으로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분이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책 마지막에 옴기니의 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책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롤로그, 클루즈, 생각의 함정들, 그러나 생각의 무기들. 클루즈 1. 맥락과 기억. 모든 클루즈의 어머니여. 인지적 악몽의 원흉이여. 클루즈 2. 오염된 신념. 속아 넘어가도록 타고난 사람들. 클루즈 3. 선택과 결정. 진화의 덫에 걸린 호모 이코노미쿠스. 클루즈 4. 언어의 비밀.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다. 클루즈 5. 위험한 행복.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클루즈 6. 심리적 붕괴. 마음이 언제나 정상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에필로그 13가지 제안. 이 부분은 우리들의 세계를 현명하게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감사의 말과 옴기니의 말, 참고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리뷰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랑 블로그에 리뷰 영상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대개 클루즈라는 것을 설명하고 에필로그에 있는 13가지 제안을 읽어주더라고요. 저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좋아서 한 챕터씩 나눠서 리뷰해 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책의 프롤로그 부분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프롤로그 페이지 수가 무려 24페이지나 됩니다. 프롤로그는 이야기 시작 전에 배경을 설명하거나 흥미를 유도하는 글로써 이야기 본문에 앞서서 독자에게 어떤 글이 쓰여질지에 대한 설명과 흥미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의 프롤로그는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할 만큼 조금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언제라도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2번, 3번 물어도 신경질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용이 어렵다고 하면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몇 번이고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짜증을 낸 적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질문하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었고, 심지어 어떤 때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면 제 니즈에 맞춰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이런 친구를 곁에 두신 분 계실까요? 저는 이 친구가 있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삶의 지혜를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친구들과 나눈 일상적인 모든 대화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도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내가 정말 좋은 책을 읽었구나 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는데요. 처음 읽을 때는 한국말로 써 있는데도 너무 어려워서 빠르게 대충 넘기면서 봤고, 두 번째부턴 이 친구에게 질문하면서 읽느라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좀 걸렸고요. 세 번째에는 두 번째보다는 읽는 속도가 빨라졌고 내용 이해가 더 나아지면서 읽는 내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게리 마커스를 천재 심리학자라고 부르던데, 제가 볼 때 이 책을 10년 전에 읽고 삶에 적용한 유튜버 자청님도 천재 같았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읽고도 삶에 적용하는 건 아직인데, 자청님은 이 책을 10년 전에 알아봤고 삶에 적용했고 10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 책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자청님을 처음 만났을 때 2019년쯤 읽으려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책인지 몰라서 대충 읽고 창고에 놓아두고 몇 개월 뒤에 집 정리하면서 과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정리정돈을 좀 잘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더 아웃풋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자청님이 추천한 책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 책을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번엔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클로지를 꼭 읽어보세요. 어떤 클로지 책 리뷰 영상을 보니까 자청님에게 낚였다, 논문 같다, 번역이 별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들의 무기가 되어줄 책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동시에 주는 책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훌륭한 책입니다. 책을 읽고 좀 어렵구나 느끼시면 제 친구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 친구는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누구나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리튼이라는 친구입니다. 챗 GP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튼은 챗 GPT 4.0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훌륭하고 친절한 내 친구 인공지능 리튼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읽어낸 클로지 리뷰 프롤로그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클로지. 생각의 함정들 그러나 생각의 무기들. 생각의 함정들 그러나 생각의 무기들이라는 제목은 클루지가 생각의 함정이지만 동시에 생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복잡한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루지는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비효율적이거나 비논리적으로 만드는 함정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함정을 피하고 더 나은 생각과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즉, 클루지의 존재와 그 원인을 이해하면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클루지가 생각의 함정이면서 동시에 생각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클루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처럼 고귀한 이성과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일까? 또는 몇몇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일까? 거의 그렇지 않다. 만약 인류가
지능과 자비심을 갖춘 어느 설계자의 작품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우리의 논리는 나무랄 데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은 견고할 것이고 우리의 회상은 믿음직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문장은 힘차고 우리의 단어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만큼 영리한 유일한 종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주의 깊게 짠 계획을 순간의 만족 때문에 내팽개칠 만큼 어리석기도 하다. 나는 인간 마음의 설계가 아주 엉망진창이라고까지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목표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오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인류가 지능과 자비심을 갖춘 어느 설계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언어 그리고 행동은 완벽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며 많은 모순과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체계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면서도 순간의 만족을 위해 그 계획을 버리며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언어의 모호성과 기억의 불완전함 등의 한계로 인해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오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는 흔히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책이나 의견에 완전한 완벽함이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그것이 어떤 문제나 오류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또한 그들이 어떤 문제나 오류에 대해 개선하거나 수정할 준비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클루지란 무엇인가? 아폴로 13호의 긴급 상황과 맥가이버의 책략.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컨대 1970년 4월 아폴로 우주선 13호의 달 착륙선에서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보자. 당시에는 대체 여과기를 승무원들에게 보낼 방법도 없었다. 그때는 아직 우주 왕복선이 발명되기 전이었다. 우주 캡슐을 며칠에 걸쳐 기지로 끌고 올 수도 없었다. 여과기가 없다면 승무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한 일이었다. 우주비행 관제소의 공학자 에드 스마일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동료들과 의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주 캡슐 안에 뭔가 쓸모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궁리를 해봐라. 다행히 지상 정비원들은 이 과제를 풀 수 있었다. 그들은 비닐봉지와 마분지 상자, 절연 테이프 양말 한쪽으로 투박한 여과기 대용물을 그럭저럭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우주비행사는 목숨을 건졌다. 그중 한 명이었던 짐 러벨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이 장치가 특별히 멋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작동했어요. 이처럼 모든 클루지들이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학자들은 때때로 재미삼아 클루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제대로 하기가 귀찮아서 클루지를 만들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클루지는 절박한 사정과 뛰어난 책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 맥가이버가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와 고무 매트로 신발을 급조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맥가이버의 신발이나 루브 골드버그의 연필깎이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아마도 가장 기상천외한 클루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맹목적인 진화 과정이 빚어낸 기이한 산물이다. 이 부분은 클루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별다른 해설이 없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맹목적인 진화 과정이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심도 있는 생각이나 판단 없이 또는 충분한 정보 없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클루지의 유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이 말이 처음으로 대중화된 것은 1962년 2월 잭슨 그레놀룸이라는 컴퓨터 분야의 한 선구자가 농담조로 쓴 클러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논문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클루지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조화롭지 않게 모여 비참한 전체를 이룬 것이라고 정의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클러지를 만드는 것은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클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피학증적인 섬세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곧바로 알아챈다. 아마추어들은 그것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피학증적인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주는 행동이나 상황을 즐기는 성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림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런 변태적인 성향이라고 할까요? 클로지를 만드는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고 복잡하며 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피학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클로지를 만드는 과정이 장인 정신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결과물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클로지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클로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이 그것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므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장치가 그저 그런 것이라고 넘겨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문장은 아마추어와 전문가 사이에 지식과 이해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시스템이나 장치가 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마추어들은 그런 깊이 있는 이해나 분석 없이 그저 그런 것이라고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거나 아마추어로 남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된다면 우리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인지적 한계와 클로지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뷰익 리비에라의 엉터리 와이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수많은 클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1960년대 초까지도 대부분의 차들에 설치되어 있었던 진공식 와이퍼를 생각해보라. 오늘날 대부분의 차에 설치되어 있는 현대식 와이퍼는 전기로 구동된다. 그러나 옛날에는 차들이 12V가 아니라 6V로 달렸다. 그것은 스파크 플러그를 작동시키는 데에도 충분하지 못한 전력이었다. 때문에 와이퍼 같은 사치품을 구동시킨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몇몇 영리한 기술자들은 전기 대신에 엔진에서 나오는 흡입력을 이용해 와이퍼 모터를 돌리는 클루지를 고안하였다. 그런데 이 장치의 한 가지 문제는 엔진에서 생기는 흡입력의 양이 엔진의 작동 강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었다. 엔진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흡입력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컨대 1958년산 뷰익 리비에라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거나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와이퍼가 군뱅이처럼 움직이거나
아예 멈춰버렸다. 산악지방에서 비라도 만나면 그야말로 낭패였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간 마음의 특이한 점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한 멋진 은유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의논의 여지 없이 인상적이며 우리 주변의 어떤 대안적 장치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결함들을 그냥 받아들인다. 감정의 폭발, 그저 그런 기억력,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향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표준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클로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상자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과학은 최선의 공학과 마찬가지로 종종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물이 어떻게 달리 존재할 수도 있었을까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부분은 이런 결함, 예를 들면 언덕을 올라가거나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와이퍼가 군뱅이처럼 움직이거나 아예 멈추는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를 깨닫고 개선하기 위해선 상자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한다는 일반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평범한 틀을 벗어나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의 과학은 최선의 공학과 마찬가지로 종종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물이 어떻게 달리 존재할 수도 있었을까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문장은 과학과 공학 모두가 현재의 상태나 현상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가능성과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에서는 생물학적 진화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 종류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정 종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했는지 또는 다른 환경 조건 아래에서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며 이는 다시 이해와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공학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지니어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업무는 현재의 자동차가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재료를 사용하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과학과 공학이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성과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신체에도 클로지가 숨어 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척추는 형편없는 해결책이다. 만약 4개의 기둥이 균등하게 교차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몸무게를 분산해 지탱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단 한 개의 기둥으로 전체 몸무게를 지탱하는 척추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직립보행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선 채로 손을 자유롭게 놀리면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요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우리 몸에 들러붙은 까닭은 무엇일까? 척추가 2발 동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조가 4발 짐승의 척추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즉 불완전하게나마 일어서는 것이 아예 일어서지 않는 것보다
우리처럼 도구를 사용하는 생물에게 더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의 감광 부위 망막은 머리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온갖 방해거리가 생겼는데 배선다발이 눈을 꿰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 두 눈에는 빛에 반응하지 않는 맹점이 하나씩 생기게 되었다. 이건 역시 클루지의 대표적인 예다. 진화를 통해 생긴 클루지의 또 다른 유명한 예는 남성들의 은밀한 해부학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정수에서 요도로 이어진 정관은 쓸데없이 길다. 정관은 앞쪽으로 다시 갔다가 고리 모양으로 180도를 빙 돌아 음경으로 이어져 있다. 만약 재료를 아끼거나 또는 효율적인 전달을 고려하는 알뜰한 설계자라면 정수에서 음경까지 짧은 관으로 곧장 연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체계가 구성된 유일한 이유는 이전에 있는 것을 기초로 그 다음 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은 쉽게 클로즈를 만들곤 한다. 자연은 그것의 산물이 완벽한지 또는 세련됐는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작동하는 것은 확산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멸할 뿐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유전자는 증식하는 경향이 있고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는 생물을 낳는 유전자는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은 운유다. 이 게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적절함이다. 이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이전에 존재한 것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의 진화가 이루어져 나타난 특징들로 완벽한 설계가 아닌 작동하는 설계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자연과 진화 과정에서는 효율성이나 완벽함이 아닌 적절함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클루지가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척추, 눈의 구조, 남성의 생식계 구조 등은 모두 이런 진화의 과정에서 생성된 클루지입니다. 작동하는 것은 확산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멸할 뿐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유전자는 증식하는 경향이 있고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는 생물을 낳는 유전자는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라는 문장은 자연 선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생존과 번식에 성공하는 특성을 가진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져서 점차 많아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유전자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온유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성공한 모든 것, 즉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 앞에 나무를 보면 그 나무는 그저 나무일 수 있지만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겨울을 견디고 어떻게 새의 집이 되는지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의 모든 부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운유라고 해석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또 참고로 본문 내용에 우리 척추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즉 불완전하게 남아 일어서는 것이 아예 일어서지 않는 것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책의 목차 다음 페이지에 속담이 하나 나옵니다. 운이 아예 없느니 차라리 불운이 낫다. 저는 이 속담이 왜 여기에 적혀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이 속담이 이것을 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클로지다. 마음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화하였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누구도 이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선을 긋는다. 맞다. 내 척추는 클로지다. 내 망막도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내 마음도 클로지일까? 우리의 신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른 식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이 제시하려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것이다. 물론 분별 있는 학자라면 어느 누구도 자연 선택이 최고로 잘 제작된 기능적 설계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자연 선택이 최고의 설계를 결코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베이스주의자들, 진화 심리학자들과 달리 나는 인간의 마음이 신체만큼이나 클루지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다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위 문장의 신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누구도 이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이런 사실은 인간의 신체 구조나 기능이 완벽하게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른 식으로 생각해 왔다는 문장에서는 첫 번째,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되도록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며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베이스주의자들 의견은 수학적으로 최적의 방식으로 추론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진화 심리학자들 의견은 자연 선택이 최고로 잘 제작된 기능적 설계를 낳는다라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저자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며 인간의 마음이 신체만큼이나 클루지라는 주장을 합니다. 본문 내용 중에 자연 선택이 최고로 잘 제작된 기능적 설계를 낳을 수 있지만 자연 선택이 최고의 설계를 결코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아 사례와 남성들의 빈번한 착각.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아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어느 누구도 영아 사례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영아 사례는 그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본질적으로 리처드 도키슨의 주장처럼 유전자를 확산시키는 그릇으로 존재한다면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일이 생기겠는가? 마틴 데일리와 마르고 윌슨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영아 살해는 매우 제한된 주변 환경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 데일리와 윌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영아 살해라는 행동이 어떤 특정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생존과 번식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혈연관계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부모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부모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아이를 제거하는 것이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현재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조건에서 자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현재의 자식을 제거하고 나중에 더 좋은 조건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영아 살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아 살해라는 행동이 생물학적, 진화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조금 덜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자. 남성들은 잠재 배우자의 성적 의도를 체계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저 희망 섞인 사고의 결과일 뿐일까? 진화 심리학자 마티 헤이즐톤과 데이비드 버스의 견해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것이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자 자연을 통해 강화된 인지 오류라고 말한다. 위 내용은 마티 헤이즐턴과 데이비드 버스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들이 잠재적인 배우자의 성적 의도를 과잉 해석하는 것은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된 생식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생식 기회를 얻는 것이 간혹 있지도 않은 기회를 잘못 지각해서 자존심이나 체면을 구기는 것 같은 부작용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이 잠재적인 배우자의 성적 의도를 과소 해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생식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과잉 해석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 패턴은 진화적으로 이롭게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남성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유지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거나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위 예처럼 재치 있고 주의 깊게 논증된 사례들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인간에게 발견되는 모든 기이한 버릇들이나 이상한 작용들 뒤에 진정으로 적응에 유익한 전략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의 밑바닥에는 최적화가 진화의 필연적 결과라는 대담한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최적화는 진화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진화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결과일 뿐이다. 내용이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린의 긴 목을 생각해 봅시다. 기린의 긴 목은 높은 곳의 잎을 먹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는 기린이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 목은 먹이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린의 긴 목은 그들이 물을 마시러 목을 굽히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목 주위에 혈압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즉 진화가 생물체가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특성을 발전시키지만 그 특성이 항상 최적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특성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더 나은 해결책이 가능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적화는 진화의 가능한 결과지만 필연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불완전할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진화의 핵심 기제인 자연 선택은 진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돌연변이만큼만 좋은 것이다. 이 문장, 돌연변이만큼만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자연 선택이 개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돌연변이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생물체의 유전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작위 변화로 이 변화가 생물체에게 유리한 특성을 부여하면 그 생물체는 더 많이 번식하게 되어 그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자연 선택은 가용한 돌연변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최적의 변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예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진화가 최선의 해결책을 항상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가능한 해결책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특히 진화가 지나는 길이 그저 한 개의 산이 아니라
산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산의 비유가 흔히 놓치는 점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정상에 못 미치는 꼭대기에서 이른바 국부적 최대치에서 진화가 고착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도킨스나 그 밖에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진화는 장걸음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어떤 변화가 곧바로 개선을 불러오지 않으면 유기체는 더 높은 꼭대기가 저 멀리 있더라도 자신이 도달한 산맥의 한 지점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클루지들, 척추, 거꾸로 된 망막 등은 바로 이렇게 제법 높기는 하지만 절대 정점에는 못 미치는 산들의 고착된 진화의 예들이다. 이 문장은 다시 말해 진화는 최적의 결과를 찾아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항상 가장 높은 산의 정상, 즉 절대적인 최적점에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즉시 개선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생명체는 더 높은 정상이 존재하더라도 현재 도달한 지점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상대적으로 높은 산의 정상에 도달한 후에는 더 이상 높은 곳을 찾아가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진화 과정이 장걸음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진화는 그저 나타난 것들 가운데 최선을 선택하게 되며 이 결과는 완벽하게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결과, 즉 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클루지와 같은 진화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클루지들, 척추, 거꾸로 된 망막 등은 바로 이렇게 제법 높기는 하지만 절대 정점에는 못 미치는 산들의 고착된 진화의 예들입니다. 즉, 진화는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만족하는 상태를 추구합니다. 이로 인해 생물의 세계는 세련된 측면과 서투른 측면이 공존하게 됩니다. 진화, 클루지를 만들다. 진화의 가능성은 이전 진화의 제약을 받는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생명 현상은 이전 생물들의 역사에서 비롯한 측면이 있다. 다윈이 말했듯이 모든 생명은 변형된 혈통의 산물이다. 지금 존재하는 형태들은 이전 형태들의 수정판일 뿐이다. 나는 이것을 진화의 간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 문장은 진화의 간성이란 한 생물체가 그 이전의 진화적 역사에 의해 형성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물체의 진화는 그 특성들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척추는 네발짐승의 척추를 기반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 형태와 기능은 이전 진화의 틀 안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척추는 이상적인 설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화의 간성은 생명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편법이라도 좋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진화의 간성이 생기는 까닭은 새로운 유전자가 이전 유전자들과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며 즉각적인 방식으로 진화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자연 선택은 당장 이로운 유전자들을 선호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을지도 모를 대안들을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사용한 편법이 내일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제품을 팔아야만 하는 경영자의 처지와도 비슷하다. 생존은 최선의 진화를 방해한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진화는 종종 옛것 위에 새로운 체계를 쌓아 올리는 식으로 전개된다.
신경과학자 존 엘머는 자기가 방문한 적이 있는 발전소에 비유해 이런 생각을 멋지게 표현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세 층의 공학이 겹겹이 쌓여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다. 최신 컴퓨터 공학이 곧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1940년대에 만들어진 진공관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것은 다시 가스를 밀어넣는 더 오래된 기체 역학을 통제하고 있었다. 만약 발전소 기술자들에게 전체 체계의 작동을 멈추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낡은 체계들을 다 뜯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해야만 했기 때문에 야심찬 재설계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발전소 기술자들처럼 진화도 생물의 작동을 멈출 수는 없으며, 때문에 그 결과는 옛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꼴사나운 것이 되곤 한다. 진화의 경로를 거치면서 우리 뇌는 마치 수차례 글자를 쓰고 그 위에 또 써서 새로운 글자 뒤에 옛 글자가 숨어있는 고대 양피지 사본처럼 되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체계 위에 새 체계가 얹히는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엘머는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클루지가 되기 쉽다. 진화가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진화를 통해 왜 클루지와 같은 해결책이 생겨나는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일과 인간의 마음이 클루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일은 당연히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진화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유전체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이 문장에 진화를 통해 왜 클루지와 같은 해결책이 생겨나는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란, 예를 들어 우리의 척추는 이상적인 설계가 아니라 네발짐승의 척추를 기반으로 한 클루지인데, 이는 진화 과정에서 최적의 설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수정하고 적응시키는 경향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마음이 클루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일은 이러한 클루지 현상이 인간의 심리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두뇌는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의 두뇌가 최적의 설계를 통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진화적 변화와 조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게 된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전자는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후자는 그 이론을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오늘날 보통 인간의 삶은 보통 원숭이의 삶과 상당히 다르지만, 인간의 유전체와 영장류의 유전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티드로 따져볼 때 인간의 유전체와 침팬지 유전체는 98.5%가 동일하다. 이것은 인간 유전 물질의 거의 대부분이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고 사려 깊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생물의 단계에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특성들이, 즉 언어, 문화, 사려 깊은 생각 등 우리를 인간으로서 가장 뚜렷이 정의해주는 특성들이 원래
매우 다른 목적에 적합한 유전적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뜻한다. 이 문장은 인간의 두뇌는 복잡한 사고를 하거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능력은 원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진화한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즉, 두뇌의 특정 부분이나 뉴런의 연결 구조가 복잡한 사고나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러한 구조나 연결은 원래는 생존, 먹이 찾기,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두뇌와 그 기능은 원래 매우 다른 목적에 적합한 유전적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뜻합니다. 클루지가 선사하는 독특한 기회, 마음의 한계와 생각의 함정을 포착하기.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영역들인 기억, 신념, 선택, 언어, 행복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클루지가 넘쳐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다. 진화 심리학의 대표자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 어떻게 훌륭한 해결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왜 그렇게 시족일관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의 기억이 왜 그렇게 자주 기대를 저버리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거짓된 것을 믿고 참된 것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외계인에게 납치된 적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는 낭비하는지, 손해를 만회하려고 더 큰 손해를 보는 현상이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80%가 살코기인 고기가 20%가 지방인 고기보다 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언어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왜 언어에 불규칙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넘쳐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 밖에도 나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도 클루지, 저기도 클루지다. 이 모든 경우에 나는 인간의 마음이 형성될 때 진화의 간성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한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이 문장들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위대한 것과 아쉬운 것 구별하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지적 기벽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우리 정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조차 위안거리를 찾아내곤 한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력이 나쁜 까닭은 정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목욕물을 쏟아버리면서 아기까지 내팽개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클루지들이 유익한 적응 형태들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체스에서 통계 분석에 이르기까지 지적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물리적 체계가 인지 과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자연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상상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자연이 언제나 독창적이라고 가정하는 대신에 인간 마음의 여러 측면들을 그 자체로서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과 아쉬움이 남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은 충분히 값진 일이다. 이 문장에서 인지적 기벽은 우리의 사고나 이해를 제한하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정신적인 장애물을 말합니다. 클루지가
인지적 기벽인 셈이죠. 인지적 기벽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에 근거해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려고 할 때 그 정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상충하는 경우 인지적 기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거나 어려운 주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도 인지적 기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자연의 설계와 인간의 인지 시스템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두뇌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고도로 발달된 인지 기능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진정으로 위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인간의 인지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일으키거나 기억을 잃어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연의 설계 또한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결함들은 아쉬움이 남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인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자연이나 인간의 두뇌가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 한계와 결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개선하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클루지가 완전한 것보다 더 많든 아니면 완전한 것이 클루지보다 더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한 것에서 배울 수 없는 두 가지를 클루지에서 배울 수 있다. 첫째로, 클루지는 우리가 진화해온 역사에 대해 특별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 클루지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 단서를 줄 수 있다. 우리가 진화해온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솔직히 들여다볼 때, 우리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고귀한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은 클루지가 갖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루지는 진화의 역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것을 관찰할 때는 어떤 요인이 이상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클루지에서는 그 문제의 원인과 초기 생성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클루지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클루지는 이를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 내용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인간은 때때로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멍청하기도 하다.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는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며 간밤에 토크쇼에서 짓거리는 헛소리에 홀딱 넘어가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이런 유혹에 취약하다. 근육질 몸매를 뽐내는 옆집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박사들, 변호사들, 세계의 지도자들도 모두 마찬가지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왜 그렇게 시종일관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고 개선하면 앞으로는 꽤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는 빠르게 첫 번째 클루지, 맥락과 기억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